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봅시다. 우리 빗시계 가지고 우리 뭘 알았냐면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계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거 아는 겁니다. 자, 빗시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움직이는 시계의 속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음속이라면 별로 느리게 안 가겠죠. 그래서 아까 감마인자를 계산했었는데 감마는 루트 1-v제곱 나누기 c제곱분의 1은 하고서 여기 이 v에다가 음속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 그랬습니까? 얼마? 내가 여기다 얼마라고 썼지? 아까 내가 0.00001 그랬는데 그러면 좀 곤란하죠. 이 감마인자의 최소값이 뭐였어요? 1이었지. 그래서 1.000 해서 이제 1이나 마찬가지다. 음속이라도 1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 시계가 거의 광속에 가까이 움직일 것 같으면 시간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거예요. 광속으로 움직이면 시계가 아주 정지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빗시계만 정지할까? 괴종시계도 정지할까? 어떨 것 같습니까? 빗시계만 정지할 것 같습니까? 괴종시계도 정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태영 씨,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시계의 의미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걸 얘기하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 그래서 만약에 빗시계가 느리게 간다면 모든 다른 시계도 다 느리게 갈 뿐 아니라 신체 조직도 그것처럼 행동하고 자연 현상도 그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시계만 느리게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준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기준계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시간이. 근데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 빗시계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지금은 실험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실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 정밀한 시계가 나왔어요. 원자시계가 나왔습니다. 원자시계는 무엇을 이용한 시계냐면 빛의 진동수를 이용한 시계예요. 빛의 진동수 엄청 빠릅니다. 특히 어떤 빛이냐면 우리 원소에서 나오는 빛인데 세슘 원소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 원자시계, 처음 나온 원자시계는 좀 큰 건 뭐 요새는 수소 원자시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자시계가 있어요. 이런 원자시계로 측정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시간까지 측정할 수가 있느냐? 10-27승 초까지도 우리 측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은 이게 소수점이 몇 자리라는 거예요? 27자짜리. 그래서 뭐 음속으로만 움직이더라도 그 시간 차이 측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측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빗시계로 우리 예언한 것 같은 시간 지연 현상이 시계가 느리게 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나타난다고 증명이 돼 있어요. 또 이런 직접 실험뿐만 아니라 상대성 이론이 강력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이론이 모든 다른 자연 법칙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물처럼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없으면 자연 현상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걸 앞으로 보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1905년 이때로 돌아가면 뭔가 그때 빗시계로 사고 실험, 실제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빗시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했죠. 이 빗시계 가지고 이해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특히 또 무슨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7회인지 8회인지 노벨상 받은 독일 출신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아니다. 좀 뒤에 1920 몇 년 이런 데 있었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이제 독일이 나치가 들어왔죠. 히틀러가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태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근데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이 유태인이었죠.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유태인이 멋있는 이론을 했다는 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그 엉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냐면 당시에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증명이 다 됐으니까 의심하지 않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엉터리라는 공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이라고 하는 증거가 1930년대쯤에 나오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기본 입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기본 입자. 그래서 우리 이 기본 입자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우리 기본 입자는 뭐냐면 가장 작은 입자인데 어떻게 가장 작은 입자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 그러니까 어떤 물질인지 자르면 여기에 도달하는 거죠. 이렇게 이 기본 입자 얘기를 하니까 무슨 생각납니까? 무슨 생각나냐면 원자 생각납니다. 원자가 기본 입자다. 이건 아직 진짜로 물질을 자르는 것을 할 수 없었던 시기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어때요? 데모크리토스인지 뭐 하는 사람부터 개념적으로 어떤 물질인지 자르면 결국은 어떤 게 되겠어요? 무한히 잘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원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애톰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입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애톰 하면 이건 더 이상 자를 수 없구나 하는 겁니다. 애톰 하면. 옛날에 이렇게 잘라보지도 못했죠. 잘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애톰의 존재 같은 것이 언제 알게 되기 시작했냐면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는 성질을 이제 18세기 후반 이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애톰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였냐면 분자였습니다. 분자가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거지. 근데 그 옛날에는 이 애톰, 원자 이론이 별로 득세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때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거보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네 가지다. 사원소설 있었죠. 사원소설. 네 가지의 구성이 바뀜으로써 모든 물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득세를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다시 그래서 이제 분자다. 근데 분자인데 이게 원자가 사실은 원자의 의미가 분자라는 의미였는데 우리 그러고 나서 우리 원자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원소의 존재 알게 됐어요. 원소들이 모여서 분자가 된다. 그래서 19세기 말 그때 멘델레프가 나오면서 원소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죠. 원소의 주기율표를 만들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를 발견하게 되죠. 전자는 누가 발견했습니까? 전자는 톰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톰슨. 19세기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발견했냐면 음극선에서 발견했어요. 음극선. 근데 이 전자가 어때요? 전자가 원자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원자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원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됐죠. 원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이 원자 속에는 양전기는 구름처럼 있고 전자가 쏙쏙 박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입니다. 근데 이제 톰슨의 제자인 러더포드가 원자 속에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알려진 방사선 중에 하나인 알파선을 이용해서 이 원자에다가 알파선을 들여보냅니다. 이런 실험을 하죠. 그러면서 뭘 발견하냐면 원자 속에 들어간 알파선이 이렇게 튕겨 나오는 것을 관찰하죠. 튕겨 나온다. 그게 바로 이 안에 원자 핵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더포드에 의해서 원자 핵이 발견됩니다. 그 원자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양전기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양전기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면 분명 이놈 어때야 됩니까? 분명 여기에 양전기들이 있으니까 플러스 전기가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쿨롱 법칙에 의해서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 이게 떨어져야 되겠죠.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잡아다니는 힘이 있는데 이 잡아다니는 힘이 전기력보다 더 큰 잡아다니는 힘이 있는데 이게 원자 핵 속에서만 작용하는 거가 보구나. 그래서 여기에 핵력의 존재를 처음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그 핵력은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 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마침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실험상으로 무슨 실험을 하게 되냐면 우주선 실험을 하게 돼요. 우주선은 우주에 돌아다니는 입자를 우주선이라고 해요. 코스믹 레이를 검출합니다.
근데 우주에 돌아다니는 입자를 직접 검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주에 돌아다니는 건 지금 알고 보면 양성자예요. 양성자들이 우주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핵 반응하면서 생긴 양성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엔 몰랐어요. 지금 보면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여기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대기권 끝에 이 양성자들이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대기권에 있는 분자들하고 굉장히 빠른 양성자가 꽝 충돌하면 이 양성자의 큰 운동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뀝니다. 이게 가속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입자 가속기. 입자 가속기가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이런 양성자를 가속을 시킵니다. 막 어디다 사이클로트론 같은 데 집어넣고 가속 뺑뺑 돌립니다. 막 뺑뺑 돌려가지고 가속을 시킨 다음에 빠른 놈을 탕 해가지고 여기에 다른 원자기에다 쾅 부딪힙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입자 가속기가 그거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꽝 부딪힌 굉장히 빠른 운동 에너지가 질량화되는 거예요. 질량화되면서 새로운 입자들이 막 생기는데 1930년대는 아직 입자 가속기가 없었어요. 입자 가속기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하느냐? 1965년에 첫 번째 입자 가속기가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라는데 1965년이 언제냐면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테죠. 나는 태어났겠어요? 안 태어났겠어요? 난 태어났어요. 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이때 1965년 내가 대학생이었단 말이에요. 대학생. 내가 대학생일 때 입자 가속기가 처음 만들어지고 이때 여기서 새로운 입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1930년대에는 입자 가속기 같은 역할이 이 대기권 끝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입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놈들이 어떠냐?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 있죠.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기본되는 입자가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원자 속에 봤더니 전자들이 들어있고 원자 핵이 들어있는데 원자 핵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냐면 여기 양성자가 있고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자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원자 핵 속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 속에는 전자하고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으니까 모든 원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모든 원자는 봤더니 전자하고 뭐하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어때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핵 만들고 전자가 원자 만드니까 모든 원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좋죠. 그래서 딱 이 세 가지 입자 가지고 모든 물질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게 이제 러더포드가 알파선을 이용해서 원자핵을 발견하고 나서 잠시 후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중성자가 발견되고 나서 이제 잠시 후에 한동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입자, 요 세 개의 입자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 하면 이건 진짜 기본 입자다. 그래서 이걸 솔입자라고 불렀어요. 솔입자. 이 솔입자의 소자는 이게 작을 소자가 아니라 원소의 원자, 소자. 그야말로 가장 기본되는 요소가 되는 솔입자다. 영어로는 elementary particle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렇게 좀 붙였어요. 그래서 솔입자. 왜 그러냐면 안 쪼개지는 거 원자 그랬는데 이제 이게 안 쪼개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다 원자라는 이름 붙일 수 없고 이미 썼으니까 솔입자 그랬습니다. 솔입자. 솔입자 진짜 이거는 이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우주선 실험으로부터 다른 입자가 또 이 솔입자와 같은 이런 전자, 양성자, 중성자와 같은 류의 다른 입자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다른 입자. 그 다른 입자를 무엇으로 발견하냐면 몇 가지 실험이 있었어요. 몇 가지 실험. 그게 바로 뭐냐면 그냥 지상에서 발견한 것보다 여기다가 공중을 띄워보내는데 옛날에 그런 시험 많이 했어요. 풍선, 큰 풍선에다가 이걸 띄워 올립니다. 이 띄워 올릴 때 이 풍선 띄워 올리는 거 뭐라고 부릅니까? 큰 풍선을 띄워가지고 쫙 꼭대기로 올리는 거. 기구라고 그러죠. 기구. 자, 기구에다 실험 장치 이렇게 넣습니다. 기구에 실험 장치.
이 기구를 기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구를 직접 타고 올라가는 수도 있었어요. 이 기구를 직접 타고 올라가다가 이게 추워가지고 감기 걸려서 죽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기구 직접 여기다가 실험 기구를 올리는데 무슨 실험 기구를 올리냐면 그 필름을 만들어요. 필름 이 사진 찍는 필름이 이런 이 셀로판에다가 무엇을 입히는 겁니까? 옛날에 이거 유리에다 입히기도 했어요. 뭘 입힙니까? 무슨 은 화합물 입히죠. 은 화합물 입히면 여기에 감광이 되면 그놈이 은 화합물이 뭐가 변해가지고 나중에 현상으로 뭐가 있는 거 하는 거죠. 이 은 화합물을 그냥 얇게 입히는 게 아니라 두껍게 입힙니다. 두껍게. 그것을 에멀전이라고 불렀어요. 에멀전. 이 에멀전 두껍게 하면 여기에 어떤 입자들이 샥 지나가면 나중에 현상을 할 것 같으면 그 입자들이 지나가는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 건판을 두꺼운 사진 건판을 여러 겹 쌓은 놈을 올리기도 하고 이게 에멀전 실험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다가 증기에다가 과포화 증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과포화 증기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여기 입자가 싹 지나가면 여기에 그 물방울이 쫙 생깁니다. 이 물방울이 생기는 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렇게 입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찍는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기구에다 틀어서 높이 보내는데 여기서 우리 뭘 알아내냐면 이 흔적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를 가지고 이놈의 질량이 얼마인지 전하가 얼마인지 이런 걸 찾아냅니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그런 급의 입자로 아주 이상한 입자를 처음으로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였어요. 뮤온. 그래서 전자, 양성자, 중성자 말고 과외로 첫 번째로 발견된 소립자가 뮤온입니다. 이렇게 발견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소립자가 어떻게 발견되냐면 수백 가지가 돼요. 지금 뭐 몇백 가지. 또 얼마든지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엄청 많이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놈들 이 소립자들 이게 기본 입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보다 또 뭐가 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게 하고 지금은 이제 이거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쿼크가 기본 입자다라고 한 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는데. 근데 이 뮤온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 뮤온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런 소립자가 무수히 많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소립자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하고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왜 주위에서 안 보였냐면 이거 말고 다른 놈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은 원자 속에 뮤온도 전자 자리에 뮤온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원자핵 그 주위에 뮤온이 도는 이 뮤온이라는 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자하고 똑같은 입자예요. 전자하고. 근데 전자보다 질량이 좀 커요. 전자보다. 그래서 전자 대신에 뮤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원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뮤온은 조금만 놔두면 전자하고 감마선으로 바뀝니다. 다른 거 바뀌어버려요. 이거 붕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립자 수백 가지의 소립자 중에서 이것만 빼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수명이 짧아요.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생기고 나서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없었어요. 사실은 요놈들도 어떠냐면 요놈들도 전자는 이거 이제 제일 작은 놈이라 안 변해요. 양성자도 이거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중성자는 변해요. 여기 중성자만 딱 따로 있으면 하나 딱 해놓으면 자유중성자 놔두면 조금 있으면 저절로 양성자로 바뀝니다. 근데 이건 수명이 좀 길어요. 엄청 길어요. 사실은 이 규모로 얘기할 것 같으면 수명이 얼마냐. 중성자의 수명은 이렇게 외우는 게 쉬워요. 1000초. 몇 분쯤 되냐면 16.7분쯤 되나 뭐 그래요. 16분. 굉장히 1000초면 짧습니까? 깁니까? 1000초 만에 뭘로 바뀌냐면 양성자로 바뀌어요. 뭘 내보내고 양성자하고 전자를 내보내면서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바뀝니다. 1000초는 이거 길어 짧아 이거. 길어 짧아. 뭐 길게도 생각도 있고 짧게도 생각도 있죠. 근데 요거 말고 다른 놈들의 수명은 이놈이 그래도 제일 긴 놈이에요.
미온을 어떻게 쓰냐? 미온 이렇게 쓰는데 요 놈의 수명은 얼마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입니다. 6승초. 다른 소립자들은 수명이 어떻게 되냐면 뭐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20승초까지 뭐 이 정도. 자, 굉장히 빨리 바뀌어버립니다. 이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대기권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서 만들어요. 뻥 부시면 여기서 미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온이. 그래서 이 미온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측정이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미온은 숫자가 작아서 그렇지. 어디서도 측정이 되면 지상에서도 측정이 됩니다. 지상에서도. 이 미온은 뭐하고 꽝 부딪혀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질 때는 당시에는 입자가 섞기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어디밖에 없냐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온의 수명은 이래요. 미온의 수명이 이런데 자, 이런 소립자들의 경우에 무슨 성질이 있으면 똑같은 소립자는 전부 다 성질이 똑같은데 그래서 전자가 있다. 이 전자의 질량은 얼마 있죠? 전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까 아니면 같을까? 같아요. 어떻게 얼만큼 같을까? 완벽하게 같아요. 소수점이야 무한대까지 같아요. 이렇게 미시세계의 입자들은 그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완벽하게 같아요. 이놈이 전하를 갖고 있죠. 뭐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전하를 갖고 있는데 사실 마이너스 1.6으로 똑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6 쫙 있죠. 무리수예요. 무리수. 근데 여기 있는 전자고 다른 전자고 두 개가 얼마큼 같을까? 완벽하게 같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시세계 입자들은 서로 아이덴티컬하다. 아이덴티컬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완벽하게 같다는 뜻이에요. 수명이 있으면 요놈 하나가 요 수명이 이러면 다른 놈도 어때요? 완벽하게 같아요. 완벽하게 같아요. 완벽하게.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떤 놈이 움직이면 이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알게 된 거지만 광속이라고 하는 속도가 어떤 속도냐면 속도의 상한선입니다. 속도라는 것 자체가 속도의 개념이 광속보다 더 큰 개념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나중에 그건 알게 됩니다. 광속이 그런 속도예요. 따라서 미온이 여기 생겼으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광속보다 더 빨리 내려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빨리 못 내려옵니다. 이게 내려온다면 제일 빠른 게 광속이에요. 광속. 그다음에 이 광속은 이제 누가 봐도 다 똑같은 속도예요. 관찰자가 움직이는 거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인데. 따라서 미온이 여기서 광속으로 내려오는데 수명 요만큼, 요 수명이 지난 다음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전자로 바뀐다 그랬어요. 전자. 그래서 미온으로 관찰될 수 있는 요 거리가 얼마일까? 내려올 수 있는 거리가 광속으로 간다면 광속은 얼마예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죠. 요 놈을 수명으로 곱하면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 하면 결과가 얼마예요, 이거? 결과가 얼마? 이거 암산 돼, 안 돼? 이렇게 복잡한 거 있어서 잘 안 됩니까? 얼마? 600이죠, 600. 600m. 근데 여기 대기권 꼭대기까지 되게 얼마쯤 됩니까? 꼭대기까지. 아무리 작아도 10km는 되죠. 한 20km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20km. 근데 광속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이거 600m밖에 못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요 밑에 있는 기구에서 발견됐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발견돼? 지상에서도 발견됩니다. 지상에서 미온이 발견되는 걸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지 될까? 첫 번째. 미온 중에는 수명이 좀 긴 것도 있을지 몰라. 그 긴 미온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중에 조금 긴 놈, 수명이 긴 놈이 지상까지 내려왔다. 수명이 긴 놈이. 그럴듯합니까? 안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합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이거야. 수명은 다 똑같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게 아마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만들어졌나 보다. 그럴 일도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사실 이게 바로 뭐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효과입니다. 이게 바로
시계가 느려진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 미온마다 시계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지구에서 관찰하니까 어떻습니까? 미온이 빠르게 내려오죠. 그러면 미온에 붙어 있는 지구성이 보는 시계는 어떻게 돼요? 느리게 갑니다. 느리게 가요. 그래서 수명이 사람이 볼 때, 지상에서 볼 때 빨리 움직이는 미온의 수명은 훨씬 길어집니다. 얼마나 길어져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어집니다. 사실은 이게 광속으로 내려온다면 거의 정지한다는 건 마찬가지죠. 광속보다 조금 작아지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멈추면 그다음에 바로 다른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온이 지상에서도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중요한 특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됐어요. 이게 언제냐? 특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고 20년, 25년 지난 다음에 이런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특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크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자, 이제 이 이론의 이론적 근거가 점점 확실해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정말 시기가 느리게 가는구나. 아마 잘 됐다. 그 끝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아까 빗시계 사고 실험할 때 똑같은 시계를 놓고서 두 사람의 견해가 달랐죠. 그 시계를 옆에서 본 사람의 시계는 똑같이 가는데 시계가 움직이고 있으면 시계가 느리게 갔죠.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는 미온에 붙어있는 시계가 느리게 가서 여기까지 오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미온을 보는 사람은 누구도 있을 수 있습니까? 미온에 붙어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미온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이 볼 때는 미온의 수명이 얼마겠어요? 미온의 수명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요만큼의 다른 걸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미온과 같이 내려오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여기서 딱 다른 걸로 바뀝니까? 좀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시간만 관찰자에 따라서 바뀌면 뭐가 이상합니다.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어야 되겠어요? 어디? 길이에도 있어야 됩니다. 길이도.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자, 우리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감마배만큼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 간격 T'은 움직이는 시계의 주기는 안 움직이는 놈의 감마배만큼 길어진다. 시계는 감마배만큼 느려진다는 뜻이 되겠어요. 시간 간격이 그런가 하면 길이는 감마분의 1만큼 짧아집니다. 감마분의 1만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미온에 딱 붙어있는 사람이 볼 때는 자기 자신은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안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보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자기가 자기 보면 안 움직여요. 뭐가 움직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대자가 하나 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막대자가 휙 지나갑니다. 그렇죠? 막대자가 움직입니다. 막대자가 움직일 때는 어떠냐? 그 막대자의 길이가 감마배만큼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시계가 감마배만큼 느려지는가 하면 미온이 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큼 돼? 6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간격이 느려지는, 시계가 느리게 가는 효과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지연. 그런가 하면 움직이는 막대가 짧아지는 현상을 길이 수축이라고 부르는데 시간지연과 길이 수축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만 일어나냐? 뭐 다른 것도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질량입니다. 질량이 움직이는 질량은 변하는데 얼마큼 변하냐? 감마배만큼 변하는 거예요. 이 감마인자가 바로 상대성 이론이 나타나는 효과를 대표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시간과 공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빗시계를 이용해서 우리 정성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성적으로.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런 건지 한번 여러 각도에서 우리 앞으로 이제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무엇을 느끼냐면 상대성 이론, 이게 무슨 엄청 어려운 복잡한 그게 아니라 간단한 개념상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무엇만 받아들이면 B씨계의 주기가 길어진다는 것만 받아들이면 이게 다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다 지금 상대성 이론이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런 인상을 안고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배우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